예술을 통해 삶의 품격을 높이는 예술 인문학 시간입니다. 이번에 두 번째인데요. 오늘은 르네상스 미술의 발자취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교과서에서 문의 부흥 시기 많이 우리가 배웠었죠. 먼저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예술을 사랑하는 모든 분에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 르네상스 미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정광채 미술학 박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러면 간략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르네상스라고 하면은 14세기에서 16세기 서유럽 문명사에 나타난 아주 엄청난 문화운동입니다. 르네상스는 학문 또는 예술의 재생, 부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프랑스어 르네상스, 이탈리아 리나스켄자라는 뜻을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 문화를 이상으로 하여 이들을 부흥시킴으로써 새 문화를 창출해내려는 운동으로요. 그 범위는 사상, 문학, 미술, 건축 등 다방면에 걸친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5세기 로마 제국의 몰락과 함께 중세가 시작되었다고 보통 보는데요. 그때부터 르네상스에 이르기까지의 시기를 야만시대, 인간성이 말살된 시대로 파악하고 고대의 부흥을 통하여 이 야만시대를 극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하여튼 뭐 그런 그 자체도 어쩌면 가장 특색 있는 문화를 형성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또, 네. 또 그러한 기반이 어떤 근대 유럽 문화의 태동이 된 기반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네, 가장 기본이 됐었고요. 이 운동이 14세기, 15세기 전반에 걸쳐 이탈리아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 통설인데요.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유럽 전반에 각각의 나라의 특색에 맞춰서 문화로 형성되고 각국의 르네상스를 태동의 기반을 하게 됩니다. 네. 르네상스의 기본 요소는 칸초니엘의 서정 시집으로 유명한 프란체스코 페트라르카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우선은 이 사람을 알기 전에 최초의 르네상스적 문학에는 단테를 얘기하죠. 단테 알리기에리를 얘기합니다. 단테는 1265년에 태어난 문학가인데요. 네네. 이 사람의 신곡은 사실은 일본에서 신곡이라는 이름을 명명하게 되면서 우리가 신곡으로 부르게 된 그런 일이었습니다. 네. 조반니 보카치오의 데카메론하고 프란체스코 페트라르카의 칸초니에레라는 이 세 작품으로 먼저 문화 쪽이 르네상스를 시작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면 뭐 항상 그 예술이 탄생할 때는 어떤 특별한 이유나 어떤 또 그런 풍토, 어떤 배경이 존재한다고도 생각하는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르네상스도 특히 그런데요. 예술을 네 종류로 보통 미술, 음악, 문학, 종합예술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하면 그 나오는 순서를 알아보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16세기 미술가 두르조 바사리 저서 이탈리아의 가장 뛰어난 화가, 조각가, 건축가, 생애에서 고대 세계의 몰락 이후 쇠퇴한 미술이 지오토에 의해 부활했다고 하면서 재생이란 르네상스를 처음 사용하기도 합니다. 다시 볼테르가 14세기, 15세기 이탈리아 학문과 예술이 부활했음을 지적하는데요. 16세기 유럽을 문학적으로 새로운 시대라고 하여 처음으로 르네상스 용어를 사용하기도 했는데요. 이때부터 보면은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항상 문학이었었고, 그 다음이 미술, 그 다음이 음악이고, 그 다음이고 종합예술. 이렇게 네 가지의 메커니즘이 차례대로 나오는 시대의 하나의 그 룰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 것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초현실주의다 그러면은 초현실주의 문학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초현실주의 미술이 나오고, 초현실주의 음악이 나오고, 초현실주의 종합예술이 나오는 시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아는 뭐 대표 작가가 있잖아요. 네. 미켈란젤로, 네. 뭐 다빈치. 네. 그런데 미켈란젤로는 우선 어떤 작가였습니까? 미켈란젤로는 우선은 동성애자였습니다. 이거 자체가 특별한데요. 보통 초현실주의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자에 대해서 상당히 커밍아웃을 하는 일이 있었는데 예전에는 동성애자라는 것 자체가 종교적으로 상당히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그렇죠. 네, 네. 하지만 사람은 동성애자, 양성애자, 무성애자를 합쳐서 보통 6% 정도가 태어난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그렇게 태어나는 확률 안에 놓여진, 과학 안에 놓여진 사람들입니다. 미켈란젤로도 마찬가지로 그 중에 한 명이었고요. 다만 어렸을 때부터 엄마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았던 그런 일에 대해서 그 사랑이 없었기에 자기 작품에서 성모와 성자가 눈을 마주치지 않는 작품으로 계속 같은 작품을 연출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런 고부조죠. 아주 평면에다가 입체적으로 그리는 조각가들이 상당히 어려워한다는 그 고부조에서도 성모와 성자가 얼굴을 쳐다보지 않는 그런 작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작품도 같은 스타일로 하게 되죠. 그 패턴이 이제 계속 그런 식으로 그렇죠. 나오는군요. 네, 네. 여기에 보시는 이런 작품도 이제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로렌조 데 메디치 성당에 안에 가시면은 성모는 앞쪽을 쳐다보고 성자는 이렇게 아기는 이렇게 위를 엄마를 얼굴을 쳐다보는데도 다른 곳을 쳐다보는 눈을 마주치지 않는. 그렇습니다. 네, 미켈란젤로의 독특한 양식입니다. 그렇군요. 미켈란젤로의 독특한 양식 중에서 저런 노예상들이 있는데요. 그 시절엔 노예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노예상들을 그렸는데 저 노예상들을 보고 사람들이 미완성 작품입니다. 사람들이 사람이 뛰쳐나올 것 같다라는 표현을 하니까 미켈란젤로는 이것은 내가 노예들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필요 없는 부분을 떼어낸 것이다 라는 표현으로 조각가들의 우상적인 멘트를 날리게 됩니다. 토마소 카발리에르는 이제 미켈란젤로의 이제 동성애 애인이죠. 그러다 보니까 미켈란젤로는 평생 결혼을 하지 않고 살고요. 이 사람 토마소 카발리에리한테 300통이 넘는 소네토를 썼다고 합니다. 그것이 남겨져 있어서 이 사람이 동성애자로 알 수 있었고요. 피에타라는 작품은 베드로 성당에 가면 보실 수 있는데요. 이 베드로 성당 안에 있는 이 피에타는 24살 때 만든 겁니다. 정말로 마치 비누를 빚어놓은 것 같은 아주 부드러운, 저것이 정말 대리석일까라는 의심을 하게 만드는 아주 특별한 작품입니다. 정말 천재네요. 물론 뭐 그 까라라의 좋은 대리석도 역할을 했겠지만, 네. 정말 뭐 어마어마하네요. 까라라를 아시네요. 이탈리아 최고의 조각을 하는 최고의 성지가 까라라라는 곳에서 나온 대리석이라고 합니다. 이탈리아에선 대리석이 우선 흰색, 검정색, 녹색, 분홍색 이렇게 네 색이 유명한데 흰색의 대리석이 나오는 그 지역으로는 까라라가 가장 유명하죠. 이 대리석을 이렇게 아주 부드럽게 마치 진흙을 빚듯이 만들어 놓은 그런 실력은 대단합니다. 발등위에 저렇게 못이 박힌 자국도 그렇죠. 까지 표현을 했네요. 네. 여기는 아카데미 미술관 진입로에 있는 모습이고요. 피에타는 이렇게 예술을 안고 있는 모습을 그런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하는데 미켈란젤로가 만든 피에타는 4종류가 있습니다. 여기 아카데미 미술관 안에 한 군데가 있고 팔레스티나의 피에타 그리고 반디니의 피에타. 이 작품은 그 두오모 성당, 피렌체 두오모 성당 옆에 오페라 박물관에 있고요. 밀라노의 론다니니 피에타 그리고 베드로 성당에 우리가 알고 있는 피에타 4종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또 다른 인물, 르네상스 최고의 네. 우리 또 레오나르도 다빈치. 네. 그분은 또 스님이 바라보는 시각은 어떻습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 우선은 이름의 뜻을 우선 참 재밌는 이름인데요. 네. 빈치 출신이란 뜻입니다. 아, 그렇군요. 레오나르도는 레오는 어떤 동물이 생각나지 않는 사자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정확하게 사자스러운이란 뜻입니다. 네, 네. 빈치 출신의 사자스러운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이름의 뜻입니다. 네, 네. 이 피렌체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빈치 마을, 산골 마을에서 태어났는데요. 당시 피렌체에서 공중인을 했던 사람이 공중인이라고 하면 법을 다루기 때문에 상당히 지위가 높죠. 네. 20대 중반의 사람이 15살 집에서 일하는 여자아이에게서 태어난 아이입니다. 사생아죠. 하지만 이 태어난 아이가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서 자라다가 6살 때 아버지 집으로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네. 그 이유는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 아버지 디스리 피에로가 아이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서자였던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드리는 것이죠. 그거에 대해서 친엄마는 카타리나라는 15살짜리 아이였지만 원래 디스리 피에로의 부인이었던 분도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많이 사랑해주고 아꼈다고 합니다. 새엄마죠. 새엄마도 많이 사랑해주고 아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선 나중에 15살이 지나면서 피렌체에 있는 유명한 베로키오라는 사람의 공방에 이제 수학생으로 공부하러 들어가게 되는 거죠. 우선은 레오나르도 다빈치 유명한 작품이고요. 수테고지인데요. 마리아는 처녀였습니다. 미카엘에는 천사가 마리아에게 처녀의 몸에서 하나님의 아이가 잉태된다라는 것을 계시하러 온 모습입니다. 그 마리아의 옷을 보면 빨로파로 되어 있는데요. 빨로파 모습 자체가 종교적인 색채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는 뜻이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습은 거의 다 말년의 모습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게요. 젊은 시절의 모습은 남아 있지 않고요. 이것이 빈치 마을의 전경입니다. 아주 이탈리아의 전원 풍경이 아주 낭만적으로 펼쳐진 그곳이죠. 포도나무도 많고 그 다음에 올리브 나무도 많고 그렇습니다. 이곳이 빈치 마을에서 1시간 거리에 걸려서 거리에 있는 빈치아 마을에 있는 이곳에서 태어난 레오나르도가 태어난 것입니다. 포도나무도 많고요. 이곳에는 이제 비트루비우스의 조형물 모습이 저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올리브 나무도 저렇게 오래된 올리브 나무도 많고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가장 큰 역할 중에서 현대를 마치 다녀간 것처럼 그런 특별한 발명품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자전거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만들었는데요. 그 당시 자전거를 만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놀렸습니다. 바퀴 2개로 어떻게 앞으로 가냐고. 그러게요. 최소한 3개나 4개가 돼야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데 참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자전거를 재밌게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올림픽도 있고요. 지금 오리배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만든 것이고요. 다연발 대포도 만들었고요. 그리고 2톤이 넘는 청동으로 된 두오모 성당에 십자가 걸린 그 청동 맨 위에 상징물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올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베르키오가 올렸다고 했는데 베르키오는 저렇게 무거운 거를 올릴 수가 없었어요. 스승은 올린다고 자신이 작업을 오더를 따왔는데 올릴 수 없으니까 기중기를 설계를 해서 스승에게 바친 사람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리자 게라르디니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모나리자인데요. 모나리자는 마담이란 뜻입니다. 결혼한 리자라는 뜻이죠. 원래 본명은 리자 게라르디니입니다. 지금 왼손을 오른쪽으로 감싸고 있는 모습은 왼쪽은 욕망, 이렇게. 죄악이고요. 오른손은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우아하게 이렇게 누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누구에나 욕망은 있지만 그렇죠. 누구나 성령으로 누를 수 있다. 이런 우아한 모습이고요. 지금 검정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은 두 번째 아이를 낳다가 아이가 죽음으로써 너무 슬픈 무표정증에 걸려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것이죠. 일부 사람들은 저것이 상복이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으며 당시에는 검정색 옷이 상당히 클래식한 옷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저렇게 기품 있는 여성이 당시에 유행했던 이마에 두르는 이마걸이랑 그리고 목걸이도 없고 그렇죠. 반지도 없고 전혀 없네요. 알싸리가. 귀걸이도 없습니다. 네, 이런 걸 보고 상을 당했을 때 모습이다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자신의 아이가 죽었을 때 모습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 뒤에 파란색 가운데 목 있는 부분 이쪽이 노란색 앞쪽에는 붉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것 또한 빨강 노랑 파랑으로 당시 그렸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것은 북방의 모나리자라는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 요하네스 베르메르가 그린 그림과 상당히 연관된데요. 빨로파를 또 여기에서도
표현을 하죠. 입술이 저렇게 붉게 표현한 그러네요. 이유는 빨로파라는 입술이 유독히 빨갛게 표현을 했네요. 저 정도 되면은 입술에 붉은기가 너무 심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그러니까요. 들게 됩니다. 하지만 작가는 벌써 하나님의 사랑을 저 그림 안에 이렇게 집어넣었다고 생각하면 되죠. 똑같이 눈썹이 없기 때문에 없습니다. 네. 북방의 모나리자라고 그렇게 칭하게 됩니다. 이런 그림은 어떤 그림 같나요? 인체를 들여다보고 있네요. 네. 우리 허준 선생님이 한 것처럼. 네. 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39 이상의 시체를 해부를 했습니다. 네. 당시에는 이탈리아는 최초의 대학이 생긴 곳이기 때문에 벌써 다 대학이 존재했고요. 대학을 가는 사람들은 남자였고요. 그리고 가문이 훌륭한, 가문이 특별한 사람들만 대학을 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서자였기 때문에 대학을 다닐 수가 없었죠. 네. 학구열은 불탔는데 대학을 다닐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죽어가는 거지들이 있으면은 그 거지들에게 빵과 음식을 주고 나중에 죽으면은 그 시체를 거두어서 해부를 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당시에는 이것이 엄청난 불법이었습니다. 불법이겠죠. 네. 불법이었는데 몰래 한 거죠. 그 불법적으로 한 일이 후세 200년의 의술을 앞서게 했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모습은 여성의 신체 모습이고요. 네. 지금 자궁 안에 아이가 착상되어 있는 모습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모습은 장갑차를 설계한 것입니다. 낙하산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설계를 했고요. 코덱스라는 책에 글씨를 거꾸로 써서 자신이 설계한 여러 가지 군사용품과 무기, 그리고 생활용품, 그리고 인체까지도 코덱스의 저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고 설명을 해놨는데요. 글씨를 거꾸로 써서, 왼손잡이입니다. 글씨를 거꾸로 써서 거울을 겨울에. 비춰야만 볼 수 있게끔 했었던 특별한 천재입니다. 산타마리아 성당에 가시면은 혹시 최후의 만찬을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네. 네. 최후의 만찬은 지금 당시에 그림을 그렸을 때 프레소코아로 그린 것이 아니라 겉에다가 레오나르도 다빈치만의 프레스코가 아니라 그냥 벽면에다 그냥 그렸. 그냥 벽화를 그렸군요. 그걸 연구를 했습니다. 너무 촉촉한 벽에다 그리는 프레스코는 수백 년 동안 써왔었거든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마른 벽에다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연구한 거죠. 근데 2년 만에 떨어지기 시작한 이유가 여기가 식당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습기가 차고 해서 떨어졌었고 지금의 우리가 보는 그런 그림들은 모두 다 다시 이제 복원된 거죠? 복원된 그림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식당의 환풍기구 이런 것도 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만들었었고요. 실제로 본인이 2마리 달팽이라는 식당을 운영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기가 망해요. 망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사람은 채식주의자였습니다. 아하. 채식주의자고 고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채식주의로 하니까 당시 배고픈 사람들이 채식만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나요? 스파게티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만들었습니다. 대단한 그래요? 사람이죠. 말년에 프랑스와 1세의 초청으로 프랑스로 가게 되는데요. 1519년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프랑스 앙부아즈 성에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 프랑스 갈 때 모나리자 그림을 들고 가지 않았어요? 맞죠. 그래서 프랑스가 가지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 돈을 지불하지 않았으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은 이탈리아 것인데 그렇죠. 그때 프랑스와 1세는 레오나르도 다빈치한테 그 그림을 받은 내용과 돈을 준 기록이 있습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영수증이 있네요. 프랑스 것이 돼버린 것입니다. 완벽한 영수증이 있네요. 그러면 그분이 돌아가실 때도 저 프랑스와 왕에게 안겨서 돌아가신 걸로. 저것은 아닙니까? 상상도라고 보통 그래요? 얘기합니다. 앙부아즈 성에 있었을 때 성을 준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앙부아즈 성 안에 개인이 기거할 수 있는 방을 준 것이죠. 그리고 프랑스와 1세는 물론 존경하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존경하기 때문에 찾아갈 수는 있지만 저렇게 안 왔다는 그것은 작가의 조금 전에 보셨던 앵그르 화가의 약간 착상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래요? 근데 일부 설에서는 거기 너무나 아꼈기 때문에 네. 존경했기 때문에 그 품에 안겨서 돌아가신 걸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네. 그게 또 사실은 또 만들어진 아니군요. 얘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미술학 박사 정광채 박사님을 모시고 문의 부엉이라 말하는 르네상스 미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박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또 다음에 또 기회가 주어진다면 예술 인문학 시간을 또 재미있는 어떤 주제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